지금으로부터 6,600만 년 전 직경 11km의 거대한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직격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의 80억 배에 육박하는 충격은 공룡을 포함한 대부분의 생물종을 멸종시켰죠. 여기서 두렵고도 흥미로운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행성이 다시 한번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위치에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2020년 세계 3대 학술지 네이처에서는 당시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일련의 3D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며 충돌 각도와 속도에 대한 대략적인 수치를 밝히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함께 공개된 관련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입력 파일은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에 아주 크고 밝은 별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세계 각국의 우주기관들은 패닉에 빠지는데요. 새롭게 나타난 밝은 별의 크기와 경로를 계산한 결과 직경 11km의 소행성이 약 5일 후 지구에 충돌한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죠. 나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근접 물체, 즉 네오를 발견, 감시, 추적 중이지만 인간이 모든 위협을 탐지하기에 우주는 너무나 드넓습니다. 실제로 2013년 2월 15일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주에 대규모의 운석우가 쏟아지며 약 1,500명의 부상자를 낳았던 첼리아빈스크 운석우 사건 당시에도 운석이 대기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그 무엇도 감지하지 못했었는데요. 이론상 직경 11km 정도의 소행성은 한쪽 면에 로켓 따위를 명중시켜 궤적을 0.0001도만 변경함으로써 지구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며 실제로 지구 방어 실험을 성공시켰던 전적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소행성이 지구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시간도 거리도 너무나 부족한 상황. 각국 정부들에겐 주어진 선택권이 없는데요. 정부 수반과 같은 핵심 인물들을 가장 깊숙한 지하 벙커로 대피시키고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방공호로의 대피를 유도하는 것이 최선이죠. 다음날 대중들에게 4일 후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소행성이 추락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개됩니다. 전 인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혼돈에 빠지는데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마침내 운명의 날이 다가오게 되죠. 동부 멕시코시티의 하늘에 또 하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점점 커지고 밝아지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결코 사용할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왔던 긴급 경보 체계를 작동시키죠. 추락하는 소행성을 관찰하던 사람들은 충격으로 인해 대기가 열리며 우주가 보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행성이 중간권에 진입하며 지면과 맞닿기 3초 전 열기가 충돌 예정 지점 일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상을 입히는데요. 이윽고 성층권에 진입한 소행성은 성층권과 대륙권을 2초 만에 돌파한 후 유카탄 반도 인근의 해상에 충돌하죠. 한 1초 만에 섭씨 수만 도에 달하는 지름 500km의 거대한 화구가 생성되며 닿는 모든 것을 플라즈마 상태로 용해시켜버립니다. 화구의 주변 역시 무사하지 못한데요. 우리가 난로 옆에 손을 가져다 댔을 때 후끈한 열기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복사열은 전자기파의 형태로 전해지기 때문에 그 속도는 빛과 동일하죠. 충돌한 지 5초가 지난 시점에서 반경 800km는 5500도의 복사열에 휩싸입니다. 이는 태양의 표면과 동일한 온도로 뼈가 녹는 온도를 한참 뛰어넘는데요. 반경 1200km는 철이 녹는 온도인 1315도에 도달하며 반경 1500km는 162도가량의 고온에 노출되며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폭심지로부터 약 750km가량 떨어진 라구나 베르데 원자력 발전소의 두터운 방어시설과 발전체계 역시 순식간에 파괴되고 노심이 끓어오르며 폭발합니다. 곧이어 대지와 바다와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의 증거,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고 있던 사람들이 한데 녹아 대기와 우주로 튕겨져 날아가는데요. 그 양은 무려 충돌한 소행성 질량의 60배가 넘죠. 엄청난 열기와 분출물이 지상뿐만 아니라 상공의 전리층과 베넬런드까지 영향을 미쳐 전 지구에 EMP를 일으키며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모든 전자장비의 회로가 망가져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은 물론 자동차와 같은 교통수단들이 모두 쓸모를 잃습니다. 한편 그와 동시에 완전히 녹아내린 충돌 지점의 지층은 100km 너비에 25km 깊이의 커다란 구멍을 만드는데요. 그 영향으로 바닷물은 수십, 수백 킬로미터를 밀려나고 미처 대기 밖으로 튕겨져 나가지 못한 액체 상태의 지각은 10km 높이의 거대한 산을 형성하죠. 충돌로부터 40초가 지난 시점에서 약 1억 2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곧 인류의 문명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는데요. 한국의 시민들은 창밖을 통해 불안한 눈으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죠.
같은 시각 충돌 지점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마이애미는 약 2000도로 가열되어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열 복사가 미치는 반경에는 모든 것이 자연 발화하며 결코 꺼지지 않을 커다란 산불이 일어나는데요. 충돌로부터 2분경과 대기와 우주로 튕겨져 날아갔던 분출물들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다시금 지상으로 낙하하기 시작하죠. 옐로스톤 초화산이 165번 폭발한 것과 맞먹는 양의 분출물들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발생하고 생성된 대량의 미세먼지와 가스는 이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커튼 역할을 하며 온도를 더욱더 상승시킵니다. 충돌한 지 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행성이 지층에 전달했던 강력한 충격파가 규모 10.4의 대지진을 불러오는데요. 이는 2011년 발생했던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보다 수십 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지상의 모든 것이 파괴되는 위력이죠. 여기저기 건설된 원전들은 미중유의 자연재해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며 라구나 베르데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8분 경과 뉴욕과 남미 북부 지역에서 붉은 오로라가 관측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생성된 플라즈마가 방출한 에너지 하전 입자 덩어리가 자기장선을 따라 지구를 돌며 생성하는 것으로 1962년 미국이 수소폭탄 스타피시 프라임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했던 전례가 있는데요. 이 죽음의 오로라가 관측되었다는 것은 곧 지진과 열파가 도달한다는 것을 뜻하죠. 약 1분 후 메드베데프, 스폰호이어, 카르닉 척도 기준 5단계에 해당되는 흔들림이 해당 지역들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리며 문이 제멋대로 열리거나 닫힐 정도의 충격이지만 곧 찾아올 재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17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열파가 도달한 뉴욕과 남미의 기온이 400도 이상으로 상승하며 모든 것이 불타오르고 말죠. 전 세계에서 약 2억 7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모든 것들이 끝나기에는 아직 너무나 멀었습니다. 4분 후 지구의 허파 아마존에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는데요. 충돌 초기 형성되었던 10km 높이의 산은 이 시점에서 무너져 내리며 유카탄 반도부터 퍼져나가는 초대형 쓰나미를 만들어내죠. 이는 1958년 알래스카 리투야만에서 발생했던 500m 이상의 해일과 동등한 크기입니다. 충돌로부터 30분 경과 아메리카 대륙의 60% 이상이 파괴되며 사망자가 5억 명으로 늘어나는데요. 38분 경과 쓰나미가 뉴올리언스 등의 해안 도시들을 강타하죠. 바다를 건너며 15에서 20m급으로 그 크기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지하 방공호 정도는 충분히 수장시킬 수 있는 양의 바닷물이 도시 깊숙이 밀려듭니다. 약 5분 후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파괴한 열파가 마침내 유럽에 도달하는데요. 멕시코만을 휩쓴 쓰나미는 카리브해로 향하며 대서양으로의 진출을 시작하죠. 46분 경과 엄청난 크기로 퍼진 열파가 런던과 파리를 덮치며 빅뱅과 에펠탑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동시에 북극을 넘어온 열파가 러시아의 안주 제도에 도착하는데요. 엄청난 양의 빙하와 설원이 녹아내리며 해수면이 크게 상승하게 되죠. 충돌로부터 52분 만에 유럽 전역이 파괴되며 세계 인구에서 10억이 줄어듭니다. 5분 후 일본 홋카이도에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약 5초 전 홋카이도에 열파가 도달했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신속히 가까운 대피소로 이동하십시오. EMP 차폐가 충분히 적용된 군용 장비들과 통신시설들은 긴급 방송을 통해 이 소식을 대한민국 전역에 전파하죠. 대한민국 곳곳에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 수많은 대피소가 지어져 있지만 약 4천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지하실이나 주차장과 같은 대피소이기 때문에 낙진이나 가스와 같은 2차 피해에 대한 대비가 전무한데요. 하지만 죽음이 코앞까지 들어닥친 상황에서 어디라도 몸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 셈이죠. 마침내 유카탄 반도에 소행성이 떨어진 지 1시간 4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한민국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강원도에 도달한 열파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데요. 순식간에 수도권까지 여파가 미치며 화려했던 대도시들이 순식간에 폐허로 변하죠. 미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과 관리가 부실했던 대피소를 피신한 사람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됩니다. 원전과 같은 위험시설 주변의 대피소는 있으나 마나인데요. 단 1분 만에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지나간 재앙은 망설임 없이 다음 희생자를 찾아 이동하죠. 약 6분 후 남극을 지나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열파가 도달하며 모든 대륙이 소행성 충돌에 휘말립니다. 대서양으로 진출한 쓰나미는 유럽을 향해 느린 속도로 전진 중인데요. 1시간 18분 경과 뒤틀린 지층이 삐걱이며 세계 곳곳의 지진대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사망자는 이제 27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열파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아프리카 전역과 호주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폭심지 주변의 멕시코시티와 마이애미는 아직까지도 1000도가 넘는 고온으로 끓어오르는 중이죠.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돌려 충돌로부터 1시간 43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이제 열파가 한 군데도 빠짐없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총 50억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폭심지 주변을 제외한 곳은 예전의 기온을 회복했으며 소수의 생존자들은 방공호 밖으로 나와 폐허가 된 세계를 보고 망연자실하죠. 반면 미국과 멕시코는 인류 역사상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음속에 육박하는 충격파에 모든 것이 갈갈이 찢겨나가고 있습니다. 대서양을 뒤덮은 거대한 쓰나미는 남극과 북극이 녹으며 상승한 해수면의 덕을 톡톡히 보며 더더욱 덩치가 커지는데요. 2시간 35분 경과 유럽과 동부 미국, 남미와 아프리카를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죠. 수시간에 걸쳐 쓰나미는 전 세계를 뒤덮습니다. 하이티, 투발루 같이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수장되는데요. 충돌로부터 약 6시간 후 이날 하루에만 54억 명이 죽음을 맞이했죠. 이후 몇 달 동안 마치 예언서에서 노래하던 지옥과도 같은 풍경이 지구에 펼쳐집니다. 2018년 3주 동안이나 타오르며 모두를 경악해 만들었던 캘리포니아 산불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초대형 산불이 전 세계에서 지속되는데요. 끔찍할 정도로 뒤틀린 지층은 계속해서 요동치며 대지진을 끊임없이 발생시키죠. 이에 자극받은 화산들 역시 끝없이 분화하며 대지를 용암으로 뒤덮습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해수면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들의 위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 해안 도시와 저지대를 바다의 일부분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인류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불과 물로써 파괴되죠. 한편 대형 화재와 화산 분화, 소행성 충돌로 인해 대기 중으로 흩뿌려진 대량의 재와 미세먼지, 무거운 가스들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빛을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여기에 녹아내린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지구의 온도를 크게 낮춘 탓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수백 도에 가까운 온도로 달궈졌던 지표면은 수주 만에 차갑게 식어버리는데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온 세상에 끝나지 않는 겨울이 찾아오죠.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된 식물들은 본격적인 한파가 찾아오기도 전에 모조리 말라 죽습니다. 바다에서는 과거 공룡이 멸종했을 때와 정확히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는데요. 광합성으로 에너지를 얻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죽음을 맞이하며 이를 먹이로 하는 동물성 플랑크톤 역시 사라진 것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이 먹이 사슬을 따라 연쇄적으로 작용하며 수많은 수중생물들이 멸종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상 역시도 사정이 다르지 않아 식물들을 먹이로 하는 초식동물들이 굶어 죽으며 자연스레 포식자들 역시 사라지는데요. 수차례의 대멸종에서도 수많은 종들이 살아남았듯 이번 역시도 소형 포유류나 조류, 곤충과 같이 잡식성을 띠고 덩치가 작은 종들은 급변한 환경에서도 생존에 성공하죠. 모든 것이 차근차근 전철을 밟고 있을 때 단 한 가지만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배종이 멸종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1억 6,500만 년 동안 지구를 호령했던 공룡조차 살아남지 못했던 대재앙에서 단일종인 인간이 17억 명이나 넘게 살아남았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끈질기고 강인한 종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죠. 비록 20세기 초반으로 인구가 회귀했지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약 7만 년 전 초기 인류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2,000명까지 인구가 줄어드는 커다란 멸종 위기를 겪었던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살아남아 지구의 정복자가 되었고 이번에는 그때보다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지금 바로 공룡을 멸종시켰던 소행성이 떨어져 내린다고 해도 인류는 조상들이 쌓아올린 지혜와 경험을 반석 삼아 다시금 번성할 것입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든 얼어붙은 지구 위에서 문명을 재건할 것이며 찬란한 인류의 금자탑을 한 번 더 쌓아 올리게 될 테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